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목적 보면 전용, 그러니까 스페셜 퍼포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사용, 뭐 무기 제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범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니까 대표적으로 그 뭐 PC 뭐 그런 거죠.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뭐 게임을 위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게임용 PC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사용 데이터에 따른 분류인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2020년도 지방직 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아날로그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입출력이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입출력이 디지털이고 하이브리드는 입출력이 아날로그 디지털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날로그인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 뭐 이렇게 그 전류, 전압 다 아날로그죠. 왜냐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그죠? 출력이 그래프인 거고 이 안에 뭐 이렇게 증폭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미적분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컴퓨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는 뭐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에는 논리회로 있잖아요. 산술회로나 산술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아날로그도 있으니까. 근데 논리회로 엔도원핫은 디지털에만 있어요. 그렇게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마이크로컴퓨터는 일반 PC 얘기하는 거고, PC는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개인용 컴퓨터 얘기하는 거고, 중형 컴퓨터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형 컴퓨터는 옛날에 미니인데 이게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의미가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에는 미니 컴퓨터는 굉장히 작은 손안의 컴퓨터 같은 거, 그리고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은 뭐 대기업 은행에 있는 거고, 슈퍼컴퓨터는 아시죠? 슈퍼컴퓨터. 근데 슈퍼컴퓨터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여기 써 있죠? 매년 6월 11월에 성능을 기준으로 탑 500위의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죠. 뭐 일본이 1위가 됐다가 중국이 1위가 됐다가 뭐 미국이 1위가 됐다가 뭐 이렇게 바뀌죠. 언제? 매년 6월 11월에 요거를 슈퍼컴퓨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지금 이슈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가 왜 이슈예요? 구글에서 2019년도에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체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근데 어쨌거나 슈퍼컴퓨터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개념인 거니까 그걸 이제 양자 우위라고 부르죠. 양자 우위. 그리고 뭐 구조에 따라 분류했을 때 슈퍼컴퓨터 안에 파이프라인 구조 갖고 있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의 CPU 내에 여러 개의 연산 장치를 둬가지고 파이프라인 구조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시스템 내에 대규모 CPU를 여러 개의 CPU를 넣어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건지 뭐 그런 개념인 건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하나의 CPU 내에 연산 장치를 여러 개 둘 건지 하나의 시스템 내에 CPU를 여러 개 둘 건지 뭐 그런 개념인데, 지금 보면 파이프라이닝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이닝 구조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 파이프라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명령어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인출과 실행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인출하고 실행하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명령어라면 이렇게 처리하죠. 인출 실행 해가지고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근데 파이프라인 구조는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인출 실행.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냐면 실행할 때하고 인출할 때 동일한 하드웨어 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동일한 하드웨어 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구조. 왜냐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다수의 연산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파이프라이닝은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또 뭐가 있냐면 그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 그러니까 디지털 공학책 사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인데 얘는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보시고요. 20페이지에 인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다는 거. 요게 이제 그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관점이에요. 컴퓨터 세대별 분류는 다른 관점인데 지금 연도가 좀 틀리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64년부터 1970년대, 1971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다 있어요? C 언어부터 자바, 파이썬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좀 틀리죠. 아까 세대 분류가 좀 틀리잖아요. 그죠? 아까랑 세대 분류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본 걸 믿지 말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수자가 어떤 걸로 시험 문제 낼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교수자는 다 몰라요. 어떤 게 있는지를.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트란, 코볼 그리고 리습 인공지능용 언어, 인공지능 개발용 언어 요 리습 별표할까요? 그래서 요것이 1964년과 1970년대 사이에 개발된 언어 중에 하나인 거.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 뭐 이런 거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때 1세대를 보면 진공관 사용되고요. 진공관. 그리고 이제 자기 드럼 개념이 있었는데 자기 드럼은 뭐냐면 자기는 그 자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드럼은 이렇게 드럼 세탁기 아시죠? 이렇게 드럼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럼통. 그리고 그때 사용된 게 천공카드, 그 다음에 기계어 같은 것들. 그리고 애니악 최초의 전자식. 근데 ABC 컴퓨터를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에드삭이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적용한 거고 에드박이 활용한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1세대 범용 컴퓨터. 이거는 개인용 PC가 아니에요. 그냥 중대형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형 컴퓨터에서 IBM 701, IBM 650이라는 컴퓨터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세대로 넘어오죠. 2세대로 넘어오면 다른 관점의 2세대로 넘어오면 그때 뭐가 발견되냐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발견되는데 트랜지스터가 뭔지 굳이 설명하면 반도체를 세 겹으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류나 그런 것들을 인가하면은 증폭 스위치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게 자기 코어인데 자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코어는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에요. 동그란 원. 코어. 자기 드럼 아까 말씀드렸고 자기 디스크는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디스크 요런 거. 요런 게 이렇게 몇 개 쌓여져 있는 거 디스크인 거고 자기 테이프는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테이프예요. 테이프 얘기하는 거고 종이 카드는 그냥 종이 카드 얘기하는 거고 그 개념인 거고 그때 사용된 게 2세대인 거고 3세대에서 획기적으로 나온 게 이제 IC가 나왔어요. IC가 왜 좋으냐면 트랜지스터를 그때만 해도 비싸고 좀 컸는데 그거를 하나로 직접 해가지고 소형화시켰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개인용 PC가 나오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있었지만 너무 컸기 때문에 은행이나 기업에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용 PC로 만들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고 또 그 과정에 저전력. 그래서 제일 처음에 최초의 CPU가 뭐냐면 인텔이 1971년에 개발한 건데 4비트. 네 자리 숫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4비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게 IBM S360이랑 PDP-11인데 마찬가지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중대형 컴퓨터인 거, 중대형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 4세대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볼까요? 4세대가 1971년부터 현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더 집적시킨 LSI, ULSI, VLSI 요거에서 더 발전한 ULSI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집적했다는 거예요. 더 집적해가지고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뭘 만들었냐면 개인용 PC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알테오 8800이 있고 애플 컴퓨터가 있고 IBM PC가 있어요. 심지어 나온 건 1970년대에 애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1980년대에 IBM PC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리고 1974년도에 알테오 8800이 만들어졌는데 알테오 8800은 최초의 PC예요. 최초의 PC. 애플 컴퓨터는 PC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정말 천재적으로 해낸 건 뭐냐면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PC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했고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애플 그 아이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다 스티브 잡스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따라가지고 이제 IBM PC가 나왔는데 얘는 1981년도 나왔잖아요. 얘는 그냥 그러니까 부흥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다져놓은 기반에 많이 판 거죠. PC를 많이 판 거. 근데 PC라는 단어 자체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거는 IBM이에요. 퍼스널 컴퓨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였죠. PC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세대는 뭐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을 텐데 이런 거예요. 5세대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모르시겠으면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 있어요. 허. 그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인공지능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뭐 이렇게 그 뭐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다 이해해가지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일정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나중엔 그 애인 역할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가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여러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라 배워요? 그냥 더 센 프로그램 짜. 그러면 짤 텐데 깔아서 짤 텐데 뭐라 배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자만 필요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뭐 나머지 얘기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공학 부분에서 이제 진법 변환이 있어요.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인데 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7문제는 그 중요도로 따지면 한 중이죠. 근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처음에 정보 표현할 때 컴퓨터에서는 비트로 표현하잖아요. 비트로 표현하죠. 잠깐 여담이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로 표현해요. 큐비트는 뭐냐면 00, 01, 10, 11로 표현해요.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두 가지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가질. 근데 비트 같은 경우에 동시에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0 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바이트는 8비트인 거고 워드는 좀 애매한 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틀린 적은 없는데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워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가 주기억 장치로부터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 양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만큼 땡겨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만약에 CPU가 32비트 컴퓨터면 32비트를 땡겨올 수 있고 64비트면 64비트를 땡겨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C 언어에 인트가 있어요. C 언어에 인티저가 있죠. 인티저 이거 몇 바이트예요? 32비트예요. 어디 컴퓨터에서? 32비트 컴퓨터에서. 그럼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64비트겠죠. 근데 이제 저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항상 그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인티저가 32비트였는데 64비트 컴퓨터가 나가서 갑자기 인티저가 64비트가 되면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호환성을 제공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문제는 다 32비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이동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양, 메모리로부터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양, 버스에 한 번에 실리는 양, 뭐 그런 거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워드인 거예요. 워드라는 거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CPU를 개발하려면 워드부터 결정을 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32비트였고 지금은 64비트 그리고 앞으로는 128비트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뭐 비트, 바이트, 워드는 뭐 괜찮은데 워드는 큰 의미는 없죠. 워드는 큰 의미 없죠. 왜냐하면 지금 16비트잖아요. 이거 큰 의미 없고 바이트하고 비트하고 그 다음에 니블은 몇 비트? 니블은 4비트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할까요? MSB가 있고요. 그 다음에 LSB가 있어요. 그러니까 Most Significant Bit가 있고 Least Significant Bit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비트, 그 다음에 최하위 비트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비트당 사용 가능한 거는 내가 만약에 비트 수가 1이 주어지면 1비트면은 0일이니까 2고 그 다음에 2비트면 0001 10 11이니까 4가지잖아요. 3비트면은 000 00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 2의 4승, 2의 5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책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단위가 지금 보면은 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뭐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큰 단위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제액, 페테, 피팸, 아잽이라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일단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뭐 제타, 엑사 뭐 그런 건데 페타, 테라 뭐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요거와 관련된 거를 보려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요게 몇에 몇 승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뭐 지금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가 그러니까 얘는 10의 몇 승으로 제일 높은 거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으로 제일 낮은 얘고 얘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낮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가 있으니까 일단 적어 놓고 그러니까 제액, 페트, ppm, 아잽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이게 몇 승이고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테니까 그때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축약어, 그러니까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셔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의 진법 보면 10진법은 누가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0부터 9까지. 이 진법은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죠. 0, 1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8진법이랑 뭐가 있어요? 16진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인간이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진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진법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지 사람이 뭐 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되게 너무 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축약해서 8진법과 16진법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진법이랑 이진수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집진수 비교할 때 8421 코드, 8421 코드는 뭐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 0, 0, 1, 0, 뭐 0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다 매칭이 이렇게 되는 거죠. 8421 코드. 왜 굳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코드가 841 코드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241 코드 있고 굉장히 많은 코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중치가 8421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으로 가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게 841이니까 8421이니까 합치면 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841이니까 8에 1이 있고 1에 1이 있으니까 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개념인 거고 마찬가지죠. 팔진법 보시면은 컴퓨터에서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건데 일단 7이 가장 큰 수예요. 7이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팔진법에서는 0부터 7이니까 7이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내가 비트, 이진수가 필요할 때는 비트가 딱 3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3개로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3비트로 하면은 3비트에서 최고의 수가 7이니까 3비트만 있으면 팔진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진수는 팔진수를 어떻게 바꿔요? 3비트씩 쪼개면 돼요. 그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16진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16진법은 15가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4비트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진수를 16진법으로 바꾸려면은 이진수를 4비트씩 쪼개면 돼요. 4비트씩 쪼개면 되죠. 4비트씩 쪼개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낼 때 기호화했을 때 9, 그다음에 10은 A, B, C, D, E, F까지 해서 15까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4비트의 최고 숫자는 15이기 때문에 여기에 15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10진수로 15고 그리고 실제로 표현할 때 F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비트씩 쪼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진법 변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진법 변환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부호는 양수로 가정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음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하고 양수로 가정하고 대신에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m 곱하기 b의 2승으로 표현해가지고 요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거 significant 얘를 다른 말로 멘티사 또는 significant 다음에 base 그 다음에 exponent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현하려고 할 때 있는 거 없는 거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소수 부동소수랑 같이 연관되면은 꼭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m 곱하기 b의 2승이니까 얘는 익스포넌트 지수인 거고 그다음에 b는 이제 기수예요. 그러니까 10진법에는 10이고 2진법에는 2인 거죠. 그리고 m은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값 10진법에는 0에서 9까지 2진법에는 0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다만 부호는 양수로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양수로 가정하고 있지 않으면 부호도 나타내야 돼요. 부호도 나타내야 돼요.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자세히는 하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라면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제일 처음에 전공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생소한 이상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전공자가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여태까지 그 수업했던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외워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손으로 익히는 거예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두고 변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진법 변환 중에 이진법에서 십진법으로 변하는 방법, 이진법에서 십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그냥 이해 지수승으로 분해하면 돼요. 다른 진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8진법에서 10진법, 16진법에서 10진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냥 그 해당하는 놈의 지수승으로 분해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를 분해해서 1 곱하기 2의 20승, 1 곱하기 2의 9승, 1 곱하기 2의 10승, 1 곱하기 2의 9승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더하면 얼마 나와요? 1625라는 10진수가 나와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진법이 다 동일해요. 마찬가지예요. 10진법에서 2진법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는 2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돼요. 왜 나눠요? 왜 나눠요? 그거는 같은 원리죠. 만약에 내가 10진법으로 하고 싶으면 10진수를 10진법으로 하고 싶으면 1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목과 나머지가 나오면은 거꾸로 읽으면은 1, 4, 6, 3이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진수를 바꾸고 싶으면 2로 나누고 8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8로 나누고 16진법으로 바꾸고 16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죠.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눈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거꾸로 읽으면 내가 원하는 이진수를 얻게 돼요. 자,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자기가 이거 전공자면 상관없는데 비전공자라면 꼭 집에서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하는 거랑 틀려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빠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예요. 제가 뭐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일한 원리예요. 8진법에서 10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8의 지수승으로 바꾸면 돼요. 2 곱하기 8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10진법에서 8진법으로 바꾸면 8로 나누면 돼요. 8로 나누면은 목과 나머지로 거꾸로 읽어드리면 돼요. 거꾸로 읽어드리면 돼요. 그 동일한 원리죠. 동일한 원리이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10진법과 16진법으로 바꿀 때는 16진법에서 10진법으로 바꾸면은 16의 지수승으로 하시면 되죠. 1 곱하기 16의 3승, 2 곱하기 16의 2승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10진법에서 16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16으로 나누면 돼요. 목과 나머지를 거꾸로 읽으면 돼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거꾸로 읽으면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진법에서 8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진수는 3비트씩 그룹화를 시키면 되죠. 그리고 그룹한 거를 8진수로 바꾸면 되죠. 그죠? 그리고 8진법에서 이진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3비트씩 변환한 다음에 그걸 다 그냥 합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합쳐주면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진법에서 16진법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마찬가지죠. 이진법에서 16진 변환할 때 4비트씩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16진수로 바꾼 다음에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16진법에서 이진법으로 하는 거는 쭉 4비트씩 만든 다음에 그걸 합쳐주면 끝나는 거죠. 합쳐주면 끝나는 구조인 거죠. 그 구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8진법에서 16진법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자꾸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2진법, 8진법, 16진법, 10진법이 나왔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뭔가요? 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뭘로 바꿔? 10진법으로 바꾸면 정말 무식한 거야. 왜냐하면 2진법과 8진법과 16진법을 바꾸는 방법이 되게 빠른데 왜 굳이 그걸 10진법으로 바꿔? 시간 싸움이라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대로 하면 팔진법이나 이진법을 바꾸는 게 더 빠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 팔진법에서 16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3비트로 이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4비트로 다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고 16진법에서 8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4비트로 분할한 다음에 4비트로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3비트씩 묶으면 되는 거죠. 묶으면 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공학 중에 자료 표현 중에 지금 보시면은 그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그 2014년부터 2019년부터 영문제로 돼 있는데 사실 영문제는 아니에요. 영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문제가 다른 데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느라고 영문제로 표기된 거지 사실은 한두 문제 정도는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영문제는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영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보수할 건데요.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보수를 이용하죠. 왜냐하면 덧셈 이용해서 뺄셈 수행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왜 그렇게 굳이 했냐면 옛날에는 그 뺄셈기를 만들려면 돈이 드니까 덧셈을 이용해서 이제 뺄셈을 했고 보수 이용하면 덧셈 이용해서 뺄셈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있는데 왜 그러면 보수를 이용합니까? 라고 한다면 어차피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꿔요? 하루아침에.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흡사 IPv4가 있는데 IPv6를 한 번에 못 바꾸는 건 똑같아요. 그 개념인 거죠. 32비트를 64비트를 한 번에 못 바꾸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수는 어원적 의미가 보완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 놓을까요?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여기서 볼까요? 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4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4예요. 맞죠? 여기서 볼 때는 4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6이에요. 이게 보수인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상대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원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점은 4잖아요. 근데 반대쪽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서부터 세면 6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수라고 한다. 그래서 뭐 알진법에서 정의되는 보수가 R-1의 보수가 있고 R의 보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의 보수, 9의 보수, 2의 보수, 1의 보수 이런 보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알진법에서 R-1의 보수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9의 보수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9의 보수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더한 결과값의 각 자리가 R-1. 여기서는 이제 R-1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알진법이 10진법이고 R-1이 9고 R-1이 9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0진법에서 9의 보수는 더한 결과값의 각 자리가 9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2, 3, 7의 9의 보수는 더한 결과가 9가 돼야 되니까 B가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더한 결과가 999니까 합친 결과가 각 자릿수가 999니까 9의 보수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주면 762가 나오는 거죠. 762가 2, 3, 7의 9의 보수인 거죠. 9의 보수인 거죠. 근데 알진법에서 R의 보수 그러니까 10진법에서 10의 보수는 사실은 76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공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정의는 뭐냐면 각 수를 더해가지고 각 자리마다 자리 올림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당 자리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거니까 더한 값이 자리 올림이 발생해서 999가 아니라 100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리 올림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자리 올림 발생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763이 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762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거죠. 요게 10의 보수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화하면 R진수에서 R-1의 보수는 R진수에서 R-1의 보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십진법에서 십진수에서 9의 보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n은 실제 구하려고 하는 수이고 n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수이고 그 다음에 요 n은 자릿수니까 그리고 r은 그 진수니까 R진법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뭐냐면 999 그걸 만들기 위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R진수에서 R의 보수는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십진수에서 9의 보수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9의 보수를 만들고 싶으면 R의 n승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에다가 요 숫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십진수니까 그리고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을 써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엔 9999 마이너스 546790이랑 똑같다. 라는 개념인 거죠.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간략화, 요거는 복잡하게 보는 개념인 거고 이진수의 1의 보수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면은 R의 n승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도 요 숫자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7자리 숫자니까 이진수고 마이너스 1 하면은 111 마이너스 1111 마이너스 1011 그죠? 이거를 빼주는데 요거 빼줄 때는 사실 이렇게 빼주는 것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사실 서로의 얘가 갖고 있는 요 비트를 각각을 서로 반전시키는 건 똑같아요. 각각을 서로 반전시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R진수에서 아래 보수로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는 R의 n승 마이너스 n으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죠. R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원래 R 마이너스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수식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1100의 2의 보수를 구해라. 그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의 보수 구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땡 하는 구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의 보수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에 한 번도 안 나왔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전혀 생소한 개념이에요.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것들을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수의 개념 한번 적용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부호가 없는 케이스예요. 부호가 없는 애 발표할까요? 지금은 이제 부호가 없는 케이스를 따지는 거예요. 부호가 없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부호가 없을 때는 내가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호환성 때문에 아직도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한다라고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부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8-6이죠. 8-6 이거죠. 그러면 이제 2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8 플러스 마이너스 6은 요게 이제
보수니까 보수는 반대쪽의 수니까 그러니까 6의 보수는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 플러스 4가 되고 얘를 더하면 12고 그 올라와 있는 거 그 뭐죠? 그 캐리 그 올림수는 빼니까 2가 2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2하고 2가 똑같이 되는 거죠. 2하고 2가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 보수를 이용해서 내가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뭐에 불편하냐면 감수. 그러니까 피감수가 감수인데 빼는 쪽이 더 적은 경우에 빼는 쪽이 적으니까 당연히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캐리가 발생하고 그 캐리를 올림수 캐리를 내가 버리면 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부호가 없는 건 맞는데 빼는 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당 결과가 음수다. 그러니까 음수를 표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뭔가 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2-4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요게 보면은 2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고 보수가 2에 플러스 6이니까 그죠? 4의 보수는 6이잖아요. 그럼 얘는 8이죠. 8인데 얘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죠.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음수면 다시 보수를 취해야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 보수를 취하기로 음수면 보수를 취하기로. 그래서 얘를 보수를 취하면 2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원리 간단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세요. 내가 지금 빼지는 수가 캐리가 발생하잖아요. 빼지는 수가 더 커요. 그럼 음수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4인 거고 마이너스 4의 어떤 보수는 6이니까 2 플러스 6은 8이잖아요. 이 8이 음수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앞에 부호를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후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